엔저 현상, 이것을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이 싸다 그러면 일본 여행 가야겠다, 예. 가서 좀 뭐 좀 사와야겠다. 저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아, 일본 다녀오셨어요? 이 엔화 투자로 수익 내셔서 가신 건가요? 엔화를 사가지고 갔죠. 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후쿠오카를 자주 가요. 거의 코로나 전에는 1년에 2번 정도 가족여행으로 갔던 곳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갔던 곳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택시를 탔어요. 오. 그 전에는 제가 택시를 안 탔었거든요. 네네.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오. 환율이 슈퍼 엔저 상황이 벌어지니까 체감 택시가 하셨군요. 탈만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택시 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희도 그러면 한번 이 엔화 투자로 일본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엔화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 메커니즘은 달러 투자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엔화 투자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오면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왜요? 제가 종목은 찍어드렸잖아요. 네. 외환 투자는 달러 하시면 돼요. 그쵸. 달러 투자는 기축통화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강대국이 네. 보증하는 화폐니까. 근데 엔화는 안전자산이라고 같이 부르기는 하는데 왠지 좀 걱정이 되죠. 준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기축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화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엔화 투자가 좀 가격이 낮았을 때는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했고 그때 엔원 환율이 100엔당 1,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원달러 환율은 저는 중간가가 1,20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엔원 환율도 100엔당 1,200원 정도가 중간가예요. 근데 1,200원 아래에서도 저는 안 샀죠. 네. 예. 이거 다루기가 어렵고 1,000원이라고 까다로우니까. 하셨으니까. 근데 1,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거는 가격 메리트 때문에 뭐 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한 지금으로 작년 4월이니까 1년 반 정도 됐겠네요. 네. 그때 제가 1,000원 아래에 떨어졌을 때 글을 올렸어요. 저 이제 엔화 투자도 할게요. 오. 네. 그래서 엔화를 1,000원 밑에서 쭉 샀는데 네. 그때 제가 넘버 한 13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넘버 1이 샀어요. 네. 아까 2까지 갔다가 다시 다 수익 실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13까지 간 거예요. 13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도 똑같이 블로그에다가 계획을 올려놨어요. 네. 저는 34번 나눠 살 거예요. 엔원 환율이 750원 정도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나는 34번 나눠서 살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살 거면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저처럼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34번까지도 밑을 보고 대응한다. 이게 저는 뭐 시드가 부족해서요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100만 원도 34번 나눌 수 있고 1000만 원도 34번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올해 한 5월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넘버 13까지 제가 분할 매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를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계속 챙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나눠 산다고 했고 나눠 사라고 했는데도 네. 계속 이 패턴이면 나는 그냥 한 번에 사야겠다. 한 번에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큰 돈 벌고 싶다. 네. 그리고 막 떨어져봤자 970원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왔겠죠. 근데 저는 이 경험을 이미 달러에서 해봤어요. 절대로 1,050원 이하로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제가 1,000원 근처를 맛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저는 이거 예측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제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갔어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30번 난 정도로 나누기로 마음 먹고 시작한 분들이 계실 텐데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 넘버 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넣었다면 10만 원 수익을 얻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누지 않은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분할 매수의 원칙을 어긴 예. 거죠. 네. 예측을 한 거죠. 제가 예측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예측까지. 970원 아래로는 안 떨어져. 심지어 제가 어디 이제 강의를 가서 지금 970원 정도 됐을 때 제가 지금 엔화 투자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눠 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전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전 모르겠어요. 근데 몇 번 나눠서 사셨어요? 했더니 4번 나눴대요. 얼마 투자하셨어요? 그랬더니 1억씩 4번을 나눠서 샀대요.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앞으로 더 사셔야 되는데 그렇죠. 어떡하냐 그랬더니 전체 금액이 4억 원이온 거예요. 4번밖에 안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측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눠서 사셔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셨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970원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사인데 거죠. 내가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분은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최저가 850원까지 떨어졌어요.
심지어 한동안 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어. 그때 사람들이 900원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라고 했어요. 근데 850원을 맛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야,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은 850원일 때 사야죠. 기쁜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쁜 마음으로 샀어.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샀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 예측이 틀리면 겁이 나기 시작해요. 계획도 어긋났기 때문에 시드도 부족해. 그렇죠. 못 사는 거죠. 대응을 못 해요. 네. 제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지 맞아요. 이해가 되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은 안 나와요. 맞습니다. 아니 저도 네. 100만 원으로 5천 원 벌었던 사람이 네. 10억으로 몇 초 만에 1,500만 원 벌 일을 그때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계속 10억.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하세요라고 말 못해요. 그냥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는데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안전한 자산. 얘는 또 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위기가 왔을 때 폭등해요. 왜요? 지금까지 뭐 외환위기나 이런 상황, 코로나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달러가 올라갔고. 예, 지금 엔화 환율이 낮은 이유가 미국은 5% 이상의 기준금리인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저성장을 오랫동안 겪었기 예,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달러 투자하고 엔화 투자가 힘든 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달러 투자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물리는 경우 생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냥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그냥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금리로 정기예금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5% 정도를. 근데 엔화는 빵이에요, 이자가. 엔화 투자의 그 리스크는 어떻게 해지해요? 그 작년 4월에 네네. 뭐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는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제가 한 말이 적중을 하긴 했죠. 결과적으로는 저도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1,000원 밑이 됐을 때 엔화를 이제 사라고 하면서 네. 만약에 물리면 저는 일본 주식 살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 재팬 타바코나 이런 이제 뭐 KTN하고 비슷한 주식에 담배 파는 네.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 한 5% 배당 수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일본 배당주. 예, 일본 배당주 사가지고 일본 리츠나 이런 거 물리면 사면 돼요라고 했는데 그 뒤로 니케이 지수가 이제 완전히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보였죠. 그때 차라리 제가 엔화가 물렸으면 좋았을 텐데 더 큰 수익을 얻었겠죠. 네. 근데 그때 엔화 수익이 좋아가지고 주식 투자까지는 못 안 갔어요. 하셨고. 예, 근데 최근에는 엔화 물리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못 드려요. 왜냐면은 저는 평범한 주식 투자자예요. 제가 막 비범한 주식 투자의 고수였다면 비싼 걸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싼 걸 사서 적당한 가격일 때 팔아서 수익을 얻는 정도 수준의 투자자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니케이 지수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엔화 물렸다고 해서 그거 샀다가는 엔화 환차익으로도 손해를 네. 환차손도 없고 주식도 떨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낮은 가격?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구조예요. 일본에 상장된 미국 채권 이제 제가 종목명도 알려드릴게요. 2621이라는 네. 예, 코드 그 코드 번호에 그런 주식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공개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7번까지만 나눠요. 달러 투자, 엔화 투자는 제가 막 40번, 50번, 심지어 달러 투자는 사실은 저는 무제한으로 해요. 저는 제 집이라도 건물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막 500원 떨어지잖아요. 다 살 거예요. 미국 이민 갈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까지 제가 준비를 하지만 네. 주식은 저는 하방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성장 페이지도 있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7번, 그래서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데 7번까지만 정확하게 나눠서 사고 네. 7번이나 내가 실패한 투자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제 저만의 기준을 세웠어요. 다른 분들은 10번으로 나눠도 되고 15번으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저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엔화 채권도 제가 공개 투자를 하는 게 넘버원이 샀어요. 오르더라고요. 넘버원 팔았어요. 수익 얻었어요. 그다음에 넘버원 또 샀어요. 또 떨어지길래 2 샀어요. 3 샀어요. 계속 왔다 갔다 수익을 얻다가 네. 금리가 갑자기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넘버 7이 다 출동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안 사요 작가님 이라는데 저는 7번까지만 사고 이제 안 사려고요. 네. 네,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더 떨어질 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근데 저는 예측 못 하잖아요.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행히 엊그저께 넘버 7 팔고 어제 넘버 6 팔고 지금 이제 5개 또 남았어요. 네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넘버 6가 또 사겠죠. 예, 그래서 엔화로 지금 미국 채권 투자를 같이 하는데 네. 이게 되게 위험한 투자이면서도 안정적인 게 엔화도 낮은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쌀 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채도 쌀 때 사는 거잖아요. 둘 다 쌀 때인데
미국의 만약에 기준금리가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일단 올라갈 거고요. 지금 엔화의 슈퍼엔저가 발생하는 원인이 금리 때문인데 금리가 좁혀지게 되면 엔화 가치도 올라가겠죠. 네네. 둘 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같이 구조가 나오는 거죠. 수익을 얻을 수 네. 있다. 그래서 네.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20번으로 나눠서 엔화가 막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 넘버 10까지 갔어요. 그러면 넘버 1에서 5까지는 단기간에 수익 실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이 리스크 해지가 한편으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 이제 미국의 상황과 달러의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일본과 미국의 상황이 그 흐름 안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채 네. 이 투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돈 걱정을 하시겠죠. 진짜 평생 돈 걱정 없이 월세처럼 꾸준히 이렇게 수익 메커니즘을 내가 만들 네. 수만 있다면 정말 남부러울 게 없겠다. 경제적 네. 자유를 사실상 얻을 수 있겠다라는 예. 자신감이 생기실 텐데요. 예, 예. 지금 보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런 측면에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24년 이렇게 보내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부동산 자산이 꽤 돼요. 5년 전, 6년 전? 그때는 부동산 자산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를 찾아 써라고 얘기 못 했었어요. 예. 현금 흐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면 지금은 제가 월세 세팅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자가 나가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거예요. 레버리지를 막 풀로 일으켰기 때문에 다행히 그 부동산 자산이 막 2배, 3배 오르면서 네. 시세 차익은 아직 뭐 제가 팔진 않았으니까 시세 차익을 이제 마음속으로는 얻은 거기는 하지만 눌러 안고 있으니. 예, 경제적 차이를 못 찾겠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로는. 예, 수익형이 아닌 이상. 그냥 기분만 좋았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럼 경제적 자유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되지? 내가 회사에 안 가고도 수익을 얻으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달러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그리고 이제 제 부동산도 이제 수익형으로 전환하고 있죠. 지금은 또 제가 뭐 리모델링 하나 공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 에어비앤비도 고민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네, 하는 네. 거죠. 그때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목표가 내가 회사에 나가지 않고도 3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런 금융소득으로 얻으면 나는 경제적 자유를 찾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금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자산을 난 10억 정도 모아야 돼. 네. 20억 정도 모아야지 난 경제적 자유를 찾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표로 달려가시면 지치기도 하고 달성하기 힘들기도 하고 중간에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을 거예요. 예, 돈 10억, 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쉽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투자로 얻는다라는 거는. 그런데 달러 투자로 100만 원, 예, 한 달에 주식 투자로 100만 원,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뭐 상가 같은 걸 사갖고 월세 100만 원. 어렵지 않아요.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 난 1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돼. 알바 100만 원. 예.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만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있고 뭐 블로그 같은 걸 해도 되겠죠. 예. 그런 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 벌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0억, 20억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거하고 내가 한 달에 끊이지 않는 정기적인 월 현금 흐름 뭐 300에서 400을 버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제 경험상 이거라고 후자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투자, 뭐 엔화 투자 오늘 소개는 해드렸겠지만 네. 그러한 월 100만 원 정도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매우 안정적이고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돈으로 돈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잃을 가능성도 없고 이 규칙대로만 하시면은 네. 예,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원래는 10억 정도 자산이 있어야지 그걸 금융소득으로 해갖고 뭐 5% 네. 뭐 아니면은 뭐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1억으로 100만 원 만들 수 있으면 네. 300만 원이면 3억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실력이나 시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시드를 줄이고도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 거라서 저는 주식 투자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지금 12월이네요, 마침. 예, 배당주 투자 세팅도 하시고 달러 투자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각각 100만 원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한번 해보면 이 안정성 그리고 꾸준함, 예. 이 꾸준한 수익성에 분명히 또 매료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전에도 많이 해주셨었어요. 3억을 통해 1%, 300만 원. 그러니까 욕심을 네. 낮추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바꾸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작가님.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